돈을 쓰면 오히려 돈을 준다는 카드가 나왔다면 믿기시겠습니까? 이 미국의 한 핀테크 회사가 직불 카드를 재출시하면서 최대 10%를 암호화폐로 돌려준다라고 합니다. 이 달러라거나 워낙 캐시백이 아니라 리플 XRP라는 코인으로 보상을 준다라는 건데요. 예를 들어가지고 이 카드로 100달러를 쓰면은 최대 6달러치의 XRP를 얹어주고 월급을 이 계좌로 받으면은 추가로 4달러치를 더 준다는 겁니다. 얼핏 들어봤을 때 공짜로 XRP 퍼주는 건가 싶죠. XRP 좋아하는 사람들에게는 솔깃한 소식인 거고 커피 사 마시면서 코인도 받자라는 마케팅 문구가 떠오릅니다. 하지만 이런 이면에는 그렇게 단순할까요? 이 겉으로는 파격 이벤트처럼 보이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숨은 맥락과 의도가 분명히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 표현만 보면 놓치는 더 깊은 층위의 이야기가 있다는 거겠죠. 화려한 혜택에 마음이 쏠릴 때일수록 한 걸음 물러서야 되는 거고 이 높은 보상에는 그만한 이유랑 리스크가 따르기 마련입니다. 눈앞에 6% 보상에 들뜨기보다 그 뒤에 깔린 구조를 읽는 것이 현명한 투자자겠죠. 지금부터 그 내용들 낱낱이 파헤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카드를 내놓은 기업은 어폴드라는 웹3 금융 플랫폼입니다. 어폴드는 2015년 설립돼서 다양한 자산을 한 곳에서 거래에 보관할 수 있게 하는 멀티자산 디지털 지갑이죠. 한때는 anything to anything을 모토로 삼아서 달러나 유로는 물론이고요. 비트코인, 주식, 금까지도 한 계정에서 교환해주는 혁신까지도 내세운 바가 있습니다. 그런 어폴드가 무려 2년 만에 미국에서 직불 카드를 다시 선보였는데 보상 수단으로 XRP를 선택한 이유가 눈길을 쏠리고 있습니다. XRP는 리플랩스가 만든 암호화폐죠. 한동안 미국 규제당국의 눈총을 받았던 코인입니다. 2020년 말에 미국 증권거래위원회 SEC가 XRP를 상대로서 미등록 증권이라면서 소송을 제기했고 이것 때문에 미국 내부 주요 거래소들이 줄줄이 XRP를 상장 폐지시켰죠. 가격은 폭락했고요. XRP 홀더들은 더 이상 설 자리를 잃은 것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어폴드만은 달랐습니다. 어폴드 같은 경우는 소송 와중인 2021년에서 2022년에도 XRP 거래 지원을 끊지 않은 몇 개 안 되는 플랫폼이었어요. 대부분이 리스크를 피해서 발을 뺄 때 어폴드는 법원 판결이 나기 전까지는 고객의 자산을 동결하지 않겠다라는 태도를 보인 바가 있는데요. 실제로 어폴드의 최고 마케팅 책임자 측에서는 우리는 다른 거래소들이 다 손댈 때도 XRP를 내리지 않았다. 그래서 XRP 사용자들이 어폴드에 충성하게 된 것이다 라고 말을 했었고 암흑기에도 끝까지 지켜준 든든한 우군으로서 XRP 커뮤니티에 이미 각인이 된 겁니다. 그리고 시간이 흘러서 2023년 7월 이 상황이 반전이 됩니다. 리플 소송에서 법원이 일반 투자자 대상으로 XRP 판매는 증권에 해당하지 않는다라고 판결을 한 거죠. XRP 입장에서 부분 승소를 거둔 이 결정 이후에 코인베이스 같은 미국 대형 거래소들도 슬그머니 XRP 거래를 재개했습니다. XRP 가격도 한때 엄청나게 급등하면서 투자자들이 환호했었죠. 그리고 2025년 초 SEC가 결국에 항소를 포기하면서 리플과의 기나긴 법정 다툼이 마무리 단계에 들어섰습니다. 한때 미국 시장에서 천덕꾸러기 신세였던 리플의 XRP가 이제는 명예회복을 이뤘다라고들 말을 합니다. XRP 시가총액은 판결 전보다 크게 뛰어가지고 한때 세계 3위 자산에 오르기도 했죠. 리플 측에서는 소송 족쇄가 풀린 만큼 또 미국 사업에 다시 속도를 내겠다라는 의지를 밝혔고요. 실제로 리플은 소송 기간에도 해외에서 꾸준히 사업을 확장을 해왔는데요. 일본과 싱가포르 등에서는 금융당국이 XRP를 암호자산 또는 브릿지 자산으로서 공식 분류하면서 제도권 편입 움직임까지도 나타났습니다. 이렇게 법적인 구름이 거치면서 XRP를 둘러싼 분위기 자체가 달라졌어요. 그리고 한편 암호화폐 직불카드라는 분야도 흥망을 겪어왔습니다. 2021년 전후로 비자나 마스터카드랑 제휴한 크립토 카드들이 우후죽순 생겨나왔고 암호화폐로 결제하고 카드 포인트 대신에 비트코인이나 자체 코인을 주는 형태였었죠. 이 당시 한 핀테크 회사 측에서는 자사 토큰으로 5에서 8%나 캐시백을 줘가지고 큰 화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2022년 시장 불안과 함께 이런 고율 보상의 지속 가능성에 의문이 생겼었고요. 이 수익은 줄었는데 보상만큼에는 버틸 수가 없으니까요. 실제로 방만한 혜택을 주던 업체들은 혜택을 대폭 축소하거나 일부 카드를 단종시켰습니다. 이 어폴드도 역시 2023년 3월 미국에서 암호화폐 카드 서비스를 한시 중단한 전례가 있었는데요. 이 정확한 중단 사유는 공개되지 않았었지만 카드 발행 파트너사 문제라거나 규제 환경 악화가 원인이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만큼 그 당시에는 암호화폐랑 전통 금융을 잇는 이런 시도에 제약이 많았다는 뜻이겠죠. 그런데 2년 만인 지금 시점에서 어폴드가 다시 카드를 꺼내들었습니다. 그 사이에 무엇이 달라졌을까요? 가장 큰 변화는 규제 환경의 정비랑 전통 금융의 태도 변화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XRP 소송이 일단락되면서 법적인 불확실성이 해소되었고 미국 내부 암호화폐 규제의 큰 틀이 잡혀가고 있습니다. 게다가 비자랑 마스터카드 같은 결제 공룡들이 암호화폐를 더 이상 외면하지 않고 있습니다. 최근에 비자 같은 경우는 스테이블코인의 결제망 정산에 시험 도입했고요.
마스터카드도 여러 나라에서 암호화폐 연동 카드를 확대하고 있죠. 전통금융이 암호화폐를 품기 시작한 시점에 업홀드는 XRP라는 강력한 커뮤니티를 지렛대로 삼아서 귀환을 선언을 한 겁니다. 그렇다면 업홀드의 XRP 리워드 직불 카드는 어떻게 작동을 할까요? 먼저 이 카드는 비자 네트워크로 결제가 됩니다. 이 사용자가 매장에서 카드를 긁으면 그 금액이 달러로 정산되면서 결제가 이루어지죠. 여기서 특이한 점은 결제에 어떤 통화를 쓰든 보상은 XRP로 준다는 겁니다. 나의 업홀드 계좌에 달러가 있든 비트코인이 있든 결제할 때 선택한 자산들이 자동으로 팔려가지고 결제가 되고 결제액의 일정 비율을 XRP로 돌려받는 구조예요. 예를 들어가지고 달러로 100달러를 쓰거나 계좌에 있는 비트코인으로 100달러치를 써도 6달러 상당의 XRP를 리워드로 받는 식입니다. 여기서 혼동하시면 안 되는 건요. 내가 XRP로 결제하는 게 아니라 XRP로 리워드를 받는 겁니다. 이 쓰는 통화랑 보상 통화가 다를 수도 있다는 뜻이죠. 그리고 업홀드 카드는 두 종류로 나뉘는데요. 이 기본 카드는 첫 번째 90일 동안 구매액의 4%를 XRP로 돌려주고 또 그 이후에는 2%로 줄어듭니다. 이 프리미엄 카드는 초기 90일 동안 6%를 주다가 그 이후에 3%로 낮아지죠. 최대 6%라는 파격 보상은 어디까지나 출시 기념 프로모션 90일 한정입니다. 3개월이 지나면 보상률이 절반으로 감소하는데요. 이 정도인 2에서 3% 캐시백은 일반적인 신용카드 포인트랑 비슷한 수준이고 월간 보상 한도도 있기 때문에 엘리트 카드는 한 달에 최대 300달러치, 기본 카드는 최대 120달러어치 XRP까지만 돌려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즉 한 달에 수천 달러 이상 카드를 써도 일정 이상은 더 보상해주지 않겠다라는 안전장치죠. 결국에 정리하자면은 초기 3개월 동안 업홀드가 마케팅 비용을 써가면서 팍팍 퍼주고요. 그 이후에는 지속 가능한 수준으로 줄여나가는 전략입니다. 그렇다면 업홀드는 왜 하필 XRP를 선택을 했을까요? 이 보상 수단을 굳이 XRP로 한 거는 충성도 높은 커뮤니티의 힘을 노린 겁니다. XRP 홀더들은 몇 년 동안 시련을 겪으면서도 끈질기게 버텨온 것으로 유명하죠. 일명 XRP 군단이라고 불리는 온라인 커뮤니티의 규모도 상당하고요. 열성도까지도 높습니다. 업홀드가 바로 그 점을 파고든 거고 우리는 XRP 홀더들이 충성도가 높다는 점에 착안을 했다. 이런 회사 측 설명처럼 보상을 XRP로 준다? 그렇다면 XRP 커뮤니티 사람들이 열렬히 반기일 것을 본 거죠. 실제로 이런 소식이 전해지면서 XRP 지지자들 사이에서 화제가 됐습니다. 트위터를 비롯한 커뮤니티에서 역시 업홀드다라는 반응과 함께 홍보를 자처하는 모습까지도 보였어요. 이 마케팅 효과를 극대화하는데 XRP만한 선택지가 없었던 셈입니다. 또 한편으로는 XRP가 최근에 규제 문제가 풀리면서 주요 거래소에 재상장되고 시가총액도 상위권인 메이저 코인이라서 보상을 줄 때 신뢰감이 있다는 점도 고려했을 겁니다. 이런 이해관계가 잘 맞아 떨어진 거고 업홀드가 열성 이용자를 유치하고 또 XRP 홀더들은 실제 생활에서 쓸 거리랑 신규 혜택까지도 생기고 리플 입장에서도 토큰 활용 사례가 늘어나서 나쁠 게 없다라는 겁니다. 다만 여기서 중요한 사실은 이런 보상 이벤트가 XRP의 내재 가치나 가격을 직접적으로 올려주는 건 아니라는 거죠. 업홀드 카드 출시 소식에 혹시 XRP 가격이 반짝했다라고 하더라도 그건 어디까지나 단기 재료에 대한 시장의 반응일 뿐입니다. 이 구조적으로 봤을 때 XRP 보상은요. 기업의 마케팅 비용 집행 수단인 거고 업홀드가 줄 수 있는 XRP는 시장에서 사와야 되기 때문에 수요를 조금은 늘릴 수는 있겠죠. 하지만 이 수백만 달러치 보상이 풀린다라고 해서 수천억 달러 규모의 XRP 시장 가격이 장기 상승한다? 이렇게 보기는 어렵겠습니다. 게다가 보상으로 받은 XRP를 바로 팔아버리는 이용자도 있을 테다 보니까 오히려 단기 매도 물량이 될 가능성도 있겠고요. 결국에 XRP 리워드의 핵심은 가격을 띄우려는 게 아니라 사용자의 유인과 충성도 확보에 있겠습니다. 이 가격은 반응이고 구조가 이유다라는 거, 이런 말들이 있는 것처럼 표면적인 가격 움직임 뒤에는 항상 이런 구조적인 이유가 있기 마련인 거고 이번 사례에서는 충성도 높은 커뮤니티 구조랑 우호적으로 바뀐 규제 환경이 그 이유였던 거겠죠. 이번 이슈를 계기로서 업홀드라는 기업도 짚어볼만 합니다. 업홀드는 미국에서 시작했지만 전 세계 150개국에 1000만 명 이상 이용자를 두고 있는 글로벌 플랫폼이에요. 이 비트코인, 이더리움 같은 암호화폐는 물론이고요. 달러나 유로 같은 법정 통화, 심지어 금과 주식까지도 한 계정에서 보유나 교환할 수 있는 독특한 서비스로 성장했죠. 수익 모델은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한 개는 사용자가 자산을 거래할 때 발생하는 수수료고요. 코인을 사고 팔거나 환전할 때 스프레드나 거래 수수료를 부과해서 수익을 냅니다. 또 다른 하나는 이번에 제기한 직불카드 사업입니다. 카드를 통한 결제에서는 이 가맹점 수수료의 일부를 비자랑 업홀드가 나눠 갖게 되는데 여기서 업홀드 입장에선 사용자가 많아질수록 수입이 늘겠죠. 물론 6% 보상 같은 프로모션 기간에는 수수료 수입보다 지출이 더 클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어디까지나 투자 마케팅 비용인 거고 일정 기간 후에는 정상 수수료로서 수익을 내겠다라는
있다는 계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업홀드가 자체 토큰이 없어도 사업을 꾸려왔다는 점에서 크립토 업계에서 조금 특별한 존재인 거고, 바이낸스나 크립토닷컴처럼 자체 코인을 발행해서 생태계를 키운 경우랑 다르게 업홀드는 플랫폼 서비스 자체의 편의성으로 승부를 했어요. 2021년 암호자산 붐 때는요, 이용자가 폭발적으로 늘면서 매출 2억 달러를 훌쩍 넘기기도 했었지만 2022년에는 시장 침체로 인해서 거래량이 줄고 실적이 급락했습니다. 하지만 최근에 다시 회복세를 보여주고 있고요. 업계 소식에 따르면 22년 약 8천만 달러 수준이던 연매출이 23년에는 3억 달러 규모까지 상승할 것이라는 전망이라고 해요. 불과 1, 2년 만에 3배 가까운 성장을 내다보는 건데요. 이런 것들이 23에서 25년 사이에 암호화폐 시장이 살아나면서 거래 수수료 수입이 크게 증가한 덕분으로 풀이가 됩니다. XRP 커뮤니티의 활약도 한몫했을 거예요. 실제로 업홀드 CEO 측에서는 XRP 보상 카드 출시랑 함께 플레어 네트워크 연계 예치 서비스까지도 XRP 홀더 대상 상품 강화하면서 충전 고객 락인 전략을 펼치고 있다고 밝혔어요. 이런 것처럼 이용자층이 다시 늘어나면서 업홀드는 미국 증시 상장 IPO까지도 모색 중에 있습니다. 이 투자은행이랑 손잡고 기업 가치 약 15억 달러, 하나로 2조 원 수준입니다. 이 나스닥 상장 검토까지도 들어갔다는 보도가 있었는데요. 상장이 성사된다? 조달한 자금으로서 더 공격적인 확장과 인수 합병에 나설 수도 있겠죠. 이런 것들이 업홀드가 단순 암호화폐 스타트업에서 벗어나서 대형 핀테크 기업으로 도약하려고 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겠습니다. 그리고 산업 전반으로 보면 암호화폐 결제 카드는 다시 기지개를 켜는 분위기예요. 미국의 제미나이 거래소는 이미 자사 신용카드로 솔라나 같은 암호화폐 보상을 제공하기 시작했고요. 비자나 마스터도 여러가지 크립토 회사랑 파트너십을 맺고 있습니다. 이 크립토 겨울 동안 주춤했던 실험들이 규제 윤곽에 잡히면서 다시 활발해진 거죠. 다만 리스크도 존재합니다. 여전히 규제가 완벽히 끝난 게 아니기 때문에 업홀드 카드도 뉴욕이나 루이지애나 여러가지 몇몇 지역에서는 이용이 제한됩니다. 이 지역별 라이선스 이슈가 남아있다는 거고, 게다가 수익성과 지속성 측면에서 과거 사례처럼 시장 상황이 나빠지면 보상 혜택을 줄이거나 이 조건을 바꿀 가능성도 있겠죠. 실제로 22년 크립토닷컴은 무리한 캐시백을 감당 못해서 혜택을 대폭 축소했고, 이런 과정에서 이용자들의 불만을 산 적이 있습니다. 업홀드도 역시 90일 프로모션 이후에 보상률을 낮추는 계획을 미리 밝힘으로써 오버페이 위험을 관리하려는 모습입니다. 결국에 암호화폐 카드 사업의 성패는 얼마나 많은 사용자를 끌어모으고 그들이 보상 이상의 충성도를 보이면서 계속 이용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업홀드가 XRP 커뮤니티라는 든든한 우군을 얻고 이 도전에 나선 셈인데요. 향후의 현실적인 조정과 사용자 반응 사이에서 균형을 어떻게 잡느냐가 과제가 될 것으로 보여요. 이 업홀드 XRP 리워드 카드는 언뜻 보면 XRP 투자자에게 호재로 들릴 수가 있습니다. XRP를 실제 생활에서 쓴다니까 채택이 늘어나네? 이렇게 말이죠. 하지만 조금 냉정하게 생각해보면 이건 어디까지나 마케팅 이벤트예요. 앞서 분석드렸던 것처럼 업홀드가 XRP를 대량 매입해서 보상을 준다라고 해도 이런 것들이 XRP 네트워크의 근본 가치 상승으로 직결되진 않습니다. 이 가격의 직접적인 펀더멘탈 변화는 아니라는 뜻인 거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주목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이번 사례가 보여주는 암호화폐 채택의 흐름인데요. 투자 성과를 좌우하는 큰 질문 중에 하나가 이 코인이 실제로 쓰이는지 여부입니다. XRP가 오랫동안 은행 간의 결제, 송금용으로 쓰겠다라는 비전을 갖고 있었지만 일반인이 체감할 일은 드물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카드 보상 형태로 남아 일상생활 속에서 XRP가 등장을 한 거죠. 비록 결제 통화로 직접 쓰이는 건 아니겠지만 평범한 소비자가 XRP를 접할 기회가 생긴 겁니다. 그럼 미묘한 변화를 어떻게 해석할까요? 여기서 두 가지 시선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먼저 과장된 해석을 경계하는 시선입니다. 카드 캐시백으로 XRP를 준다라고 해서 사람들이 XRP를 더 사들이거나 쓰게 되는 것은 제한적일 수 있어요. 결국에 보상으로 받은 XRP를 팔아서 현금화할 수도 있는 거고, 받는 양도 소액이라서 투자량은 별개일 수도 있겠죠. 이런 관점에서는 너무 나가지 말자라는 겁니다. 이 과거와 달라진 거는 크게 없다라고 볼 수 있어요. XRP를 이용한 거창한 디파이 서비스나 은행 도입이 늘어난 게 아니라 그냥 카드 포인트 대신 준 것뿐이니까요. 두 번째로 조용한 신호를 주목하는 시선입니다. 비록 작은 시작이겠지만 이런 것들이 더 큰 흐름의 징검다리일 수 있다는 거. 이 리플 소송이 마무리돼서 규제 리스크가 해소되자마자 이런 소비자 대상 서비스가 튀어나왔다는 것은 의미심장합니다. 앞으로 XRP를 포함한 암호화폐들이 다시 금융 시스템에 편입될 수 있다는 신호를 읽어볼 수가 있겠고, 가령 이런 가정을 해볼 수가 있어요. XRP의 실제 결제 송금 활용 지표가 꾸준히 상승한다면 이 투기 외 수요가 증가하면서 XRP의 가치 평가 방식이 달라질 거다. 이 과거에는 XRP 가격이 거의 소송 뉴스나 전체 암호화폐 시장 분위기에 따라 출렁했지만요. 앞으로는 사용량이 뒷받침되는 코인으로서 변모할 잠재력이 있다는 뜻입니다. 이런 가설이 맞는지 알려면 온체인 거래량,
금융기관 제휴 증가, 사용자 숫자 같은 이런 객관적인 지표를 꾸준히 관찰하고 검증할 줄 아셔야겠죠. 만약에 정말 XRP의 실제 사용 데이터가 상승 추세를 그려준다면은 시장은 XRP에게 조금 더 높은 밸류에이션을 부여할 가능성이 있겠죠. 반대로 그런 움직임이 없다면은 이번 카드는 그냥 일시적인 마케팅 이벤트로 남을 거고요. 이렇게 XRP 카드 출시라는 데이터 포인트를 접했을 때 그냥 기쁜 뉴스로 소비하는 데 그치지 마시고요. 이런 것들이 장기적으로 의미 있는 변화의 일부인지 고민해 보는 겁니다. 이 과거랑 비교해서 무엇이 달라졌는지, 다른 코인들과 상대적으로 어떤 위치에 서게 될지 따져보는 거겠죠. 2020년 소송 직후의 바닥일 때랑 비교하면 몇 배는 오른 상태에서 이제 규제 해소 호재를 맞은 거니까요. 어느새 XRP는 시총 규모로 보면 이더리움 다음으로 3, 4위권에 자리하고 있어요. 이 역사적 관점에서 XRP의 리스크 프리미엄은 낮아졌지만요. 상대적인 관점에서 가격은 이미 경쟁자산 대비 많이 반영됐다는 평가도 가능합니다. 결국에 절대적인 가치는 리플사의 사업 성공, XRP의 실제 활용폭에 달려있겠죠. 국제송금망에서 XRP가 정말로 스위프트를 대체할 정도로 쓰인다거나 주요 은행들이 XRP 기반 결제망을 깐다면 그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이번과 같은 소소한 채택들이 모여가지고 신뢰의 회복을 이끌 뿐이지 한순간의 가치가 도약하지는 않을 겁니다. 단일 호재의 일이 일비하시기보다는 이런 것들이 더 큰 추세의 일부인지를 보시는 겁니다. 이번 업홀드 XRP 카드를 통해서 우리가 얻을 인사이트는 분명합니다. 가격의 단기 반응에 흥분하거나 실망하시기보다는 그 움직임 뒤에 숨은 구조적인 변화를 파악할 줄 아는 거, 이런 것들이 흔들리지 않는 투자 원칙임을 기억해야겠습니다. 이 긴 호흡의 힘을 믿으세요. 눈앞의 뉴스랑 유행에 휩쓸리지 않고 5년, 10년 뒤에 큰 그림을 그려보시는 겁니다. 이 시장은 때때로 광풍이 불지만요. 원칙과 인내를 가진 투자자만이 그 속에서 길을 찾게 됩니다. 급할수록 돌아가고 멀리 볼수록 크게 보여요. 이번 업홀드의 XRP 카드 출시가 작지만 의미 있는 변화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변화가 지속된다면 무엇이 달라질까요? 먼저 암호화폐가 우리 일상 금융에 녹아드는 속도가 빨라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지금까지는 코인을 사서 모으는 게 주된 활용이었다면 앞으로는 카드 포인트로 받고 월급 보너스로 받는 식으로서 이 생활 속에 스며드는 그림이 그려지겠죠. 오늘 XRP가 그 역할을 시작했다면 내일은 다른 코인들도 경쟁에 뛰어들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다른 거래소나 핀테크들도 이더리움 보상카드, 스테이블코인 연동 예금 같은 다양한 상품을 내놓을 움직임을 보일지 모릅니다. 암호화폐 간에 누가 더 많이 쓰이느냐, 이런 경쟁이 펼쳐질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리플 생태계의 입지도 한층 강화될 전망입니다. 소송 리스크가 거친 만큼 리플사는 미국에서 예전보다 적극적으로 사업을 전개할 수 있게 됐습니다. 이미 일부 미국 지역 은행들이 리플렛 합류를 검토한다는 소식도 들리고 있어요. 해외에서는 일본 SBI 은행이나 영국 주요 금융기관들의 리플렛 솔루션을 쓰고 있고요. 미국도 규제만 명확해지면 주요 은행들이 XRP를 활용한 국제 송금에 재도전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XRP는 단순한 알트코인을 넘어서 글로벌 금융 인프라의 한 축으로 자리매김할 수가 있겠죠. 암호화폐 시장 측면에서도 XRP의 역할 변화는 긍정적입니다. 비트코인, 이더리움에 의해서 XRP 현물 ETF 승인 가능성까지도 거론되는 상황인 거고, 실제로 업계에서는 비트코인 ETF에 의해서 XRP 같은 알트코인 ETF도 나올 수 있다, 이런 전망을 내놓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번에 XRP ETF가 승인되면은 기관 자금이 대거 유입되면서 시장 유동성과 신뢰도가 한층 올라갈 거고, XRP 보유자 입장에선 꿈만 같던 일이 하나씩 현실이 되는 셈이겠죠. 물론 이 규제라는 게 정책 변화에 따라서 언제든지 새로운 제약을 걸 수도 있고요. 시장 환경이 나빠지면 아무리 좋은 비전도 투자 심리를 받쳐주지 못합니다. 게다가 암호화폐의 실제 사용이 늘어난다고 해도 이런 것들이 가치 상승으로 이어지기까지는 시간이 걸리겠죠. 기술 재택에는 시행착오가 따르는 거고, 거품과 실제 성과를 구분하는 냉정함도 필요합니다. 하지만 큰 흐름은 분명히 보여요. 이번 업홀드 사례는 전통 금융과 암호화폐 세계가 서로 녹아들기 시작하는 단면을 보여줬고요. 가격의 등락을 떠나서 구조적인 변화가 시작이 된 겁니다. 개인분들께서는 이런 흐름을 읽으시되 성급한 추종자가 아니라 성찰하는 관찰자가 될 필요가 있겠습니다. 남들이 호재다, 기회다 할 때 한 발 떨어져서 이런 변화가 만들어낸 미래 지형을 한번 그려보세요. 그 속에서 내가 취할 위치를 고민해보는 겁니다. 직접 이 카드를 써보는 것도 하나의 경험이겠지만 이 투자 측면에선 어떤 기업과 자산이 이런 구조적인 변화의 수혜를 받을지 분석하는 게 더 중요하겠죠. 투자의 세계에서는 유행과 노이즈가 늘 존재하지만요. 결국에 이기는 쪽은 구조를 이해한 자라는 점 반드시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승장에서의 나 자신을 믿지 말라는 말, 이게 정말 와닿죠. 저도 수없이 원칙 매매를 강조드리지만요. 막상 시장이 움직이기 시작하면 대부분은 그 원칙을 지키지 못합니다. 특히나 리플처럼 변동성이 큰 자산이 갑자기 급등할 때면은 평소의 냉정함이 순식간에 사라집니다. 조용할 땐 다들 말하죠. 이번에 무리하지 말자. 오르면 조금 팔아서 현금 확보하자. 그래야지 다음 기회를 잡을 수 있다는 거. 근데 막상 차트가 고점을 향해서 솟구치고 뉴스 헤드라인에 리플 5,000원 돌파 임박이라는 문구가 뜨면요. 그때부터 마음이 바뀝니다. 이번엔 다르다. 이번엔 진짜 간다. 5,000 넘으면 1만원까지는
무조건 찍는다 이런 생각들이 슬그머니 올라오고 그 순간부터 이성은 욕망에 밀립니다. 차분하게 세우던 익절 계획은 조금만 더 보자로 바뀌고요. 결국에 고점 근처에서 팔지 못한 채로 조정 하락세가 오면은 그때 팔 걸 하는 후회가 찾아옵니다. 그래서 지금 같은 시기에는 감정보다 시스템이 먼저 움직이게 만들어야 되는 거고, 리플처럼 새벽에도 거래량이 크게 터지는 종목은 내가 깨어있지 않을 때 감정으로 대응하는 게 거의 불가능하니까요. 단기 고점 구간에는 미리 분할 익절 주문을 걸어두고 급락 가능성에 대비해서 저점 부근에는 매수 주문을 세팅해두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단순하게 기술적인 전략 때문이 아니라 내 감정보다 시스템을 믿어야 되기 때문이에요. 이 하락장에서의 공포는 오히려 믿을만 합니다. 하지만 상승장에서의 욕심은 절대로 믿으면 안 된다는 거. 이 투자에서 진짜 어려운 건 분석이 아닙니다. 매수 타이밍도 매도 타이밍도 결국에 감정과의 싸움이겠죠. 우리는 차트랑 숫자를 본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사실은 그 뒤에 숨어있는 심리를 보고 있는 겁니다. 공포랑 탐욕이 교차하는 그 찰나에 어떤 결정을 내리느냐, 거기서 수익과 손실이 갈리는 거고, 결국에 시장은 내 감정을 시험하는 곳이에요. 이 싸움에서 오래 살아남는 사람은 시장을 이긴 사람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통제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빠른 사람이 아니라 욕심을 시스템으로 제어할 줄 아는 사람이 결국에 살아남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말을 꼭 전해드리고 싶어요. 상승장에서의 나를 믿지 말고 내가 미리 세우던 원칙을 믿으세요. 그게 시장에서 오래도록 살아남을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인 방법입니다. 비트코인이 드디어 신고가를 돌파한 상황에서 리플은 여전히 조용합니다. 이걸 두고 불안해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이 계시죠. 비트코인 폭등하는데 왜 리플은 안 갈까? 근데 이건 시장의 구조를 아는 사람이라면 이미 예상을 했던 흐름입니다. 코인 시장 자체가 늘 순환을 하는데요. 비트코인이 시장에 문을 열면서 급등을 해주면은 그 다음에는 대형 알트 그리고 중소 알트로서 돈이 흘러가게 됩니다. 즉 리플이 잠잠한 지금 이 시점이야말로 자금들이 순환하기 직전의 단계라는 뜻인데요. 우리 코인 신사 커뮤니티에선 이런 흐름들 미리 읽고 리플만 바라보는 게 아니라 비트코인 상승 초입에서 이미 매수 타점 말씀드린 바가 있었죠. 그래서 많은 분들께서 리플이 조용해도 비트코인으로 충분한 수익을 내고 계십니다. 비트코인은 앞으로의 폭등장에 있어서 신호탄과도 같은 역할을 합니다. 반면에 리플 같은 알트코인들 같은 경우는 비트코인 도미넌스가 꺾이고 나서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움직이기 시작을 하기 때문에 지금 리플이 조용한 것은 절대로 이상한 게 아니에요. 오히려 자금 순환의 전조 현상에 가깝다라고 말씀드리는 거고, 이거는 매번 반복이 되어 왔습니다. 2017년에도 2021년에도 비트코인 신고가 찍고 나서 한 달 뒤에 리플은 단기간에 수십 배씩 상승을 했었고요. 지금 시장은 정확하게 그 전과 같은 위치에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신사 채널은 이런 흐름들을 데이터로 읽습니다. 감으로 투자하지 않습니다. 자금이 이동하는 타이밍, 유동성이 집중되는 구간들, 여기서 기반으로서 매수 매도 타점을 실시간으로 공유드리고 있기 때문에 최근에 한 달 동안 다수의 알트코인에서 안정적인 수익 내드리고 있고, 비트코인으로 시작해서 다음 수단이 오는 시점까지도 대비하고 있기 때문에 시장은 감정적으로 움직이지만요, 수익은 구조를 읽는 사람의 몫이라는 거 기억해 주시기 바라고요. 리플은 아직까지 본격 상승이 시작되지도 않았어요. 하지만 과거 사이클처럼 비트코인 신고가 이후에 약 한 달에서 한 달 반 뒤에 리플의 상승 파동이 본격화됐습니다. 지금은 그 초입 구간에 있는 거고, 우리 커뮤니티는 이런 구간들 집중 분석하면서 매수랑 매도 타점을 꾸준하게 공지드리고 있습니다. 시장이 잠잠할 때 우리는 이미 다음 파도를 준비하고 있다는 거, 우리 구독자분들이 반드시 기억하셔야 될 건 이겁니다. 지금의 흐름은 비정상이 아니라 역사적으로 늘 반복되어 왔던 정상적인 시장 패턴이라는 거고, 이걸 알고 준비한 사람들만이 다음 상승장을 온전히 잡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시장의 방향보다 타이밍이 수익을 만듭니다. 다음 타점이 궁금하신 분들은 지금 보이시는 번호로서 문자 신청 남겨주시면 커뮤니티 입장 도움 드릴 예정이고요. 조용할 때 준비하는 사람들만이 움직일 때 수익을 잡게 되시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시장이 하락할 때 가장 중요한 거는 멘탈이 아니라 전략인 거고, 단순하게 떨어진다고 두려워할 게 아니라 그 안에서 기회를 만드는 게 진짜 투자자의 자세인 겁니다. 이런 핵심들이 바로 물타기 전략인데요. 물타기 같은 경우는 무작정 비중을 늘리는 게 아닙니다. 현금 확보해 두셨다가 하락 구간에서 계획적으로 투입해서 평균 단가를 낮춰나가는 전략인데요. 이렇게 되면 반등했을 때 손실을 빠르게 회복이 가능하고 오히려 더 큰 수익으로 전환이 가능하기 때문에 시장은 늘 하락과 반등을 반복을 합니다. 하락 구간에서 멘탈이 무너지는 투자자는 기회를 놓치지만요, 전략적으로 대응하는 투자자는 더욱더 좋은 결과를 가져가게 된다는 거, 즉 하락은 공포가 아니라 기회로 바꾸는 과정이 될 수 있다는 거 반드시 기억해 주시기 바라고요. 오늘도 무작정 따라가는 매매가 아니라 전략적으로 대응하는 습관으로서 멘탈을 지켜가시기를 응원 도움 드리겠습니다. 현재 제가 안내드리고 있는 정보방 입장에 대해서 관심이 있으신 분들이 최근에 많아지셨습니다. 간단하게 한번 설명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항상 무슨 일이 있어도 업비트, 빗썸, 현물 매매로서만 안내드리고 있기 때문에 원칙 매매를 잘 활용하시는 것들을 추천을 드려요. 이 세 가지 방으로서 안내를 드리고 있는데요. 첫 번째로 가장 구독자분들께서 관심 있어 하시는 리플 전용방입니다. 리플 전용방에서는 말 그대로 리플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단기 고점과 저점, 그리고 장기적인 관점에 대한 타점과 리플에 대한 시장 브리핑을 안내드리는 방이고요.
이 리플 전용방에서 안내드리고 있는 정보방 타점으로 단기 고점과 단기 저점에 대한 타점을 활용을 하시되 신경 쓰는 매매가 아니라 목표가에 미리 걸어놓고 미국 시장이 활발한 새벽 시간대 혹은 업무 시간대도 신경 안 쓰면서 수익 실현과 저점 추가 매수 타점을 활용하는 방향으로서 안내 도움 드리고 있어요. 리플을 무조건 장기적으로만 보는 게 아니라 메인 비중은 장기적으로 보유하시되 일부 비중은 단기 고점과 저점을 살려가면서 비중과 수량을 늘려나가고 평균 단가를 낮추는 전략으로서 운영하시는 것들을 항상 추천을 드립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단기 타점의 종합방입니다. 리플을 몰빵으로 장기적으로만 보유하다 보면 결국에 시장의 흐름을 놓치게 되기 때문에 적당한 알트코인들을 비중을 활용하시면서 적극적으로 투자 전략으로 살려나가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가지고 좋은 엔진의 리플 코인을 보유했으면은 그 엔진이 잘 활용될 수 있도록 좋은 기름과 엔진 오일의 역할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안내드리고 있는 단기 타점의 목표 타점, 성향은 말 그대로 단기적으로만 접근하시는 걸 항상 추천을 드리고 있습니다. 간혹 지금 시장이 안 좋은 단기적인 알트코인이 가능하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신데요. 지금 시장에서 단기 타점이 불안하다라고 느끼시거나 알트코인을 공략하는 게 맞나 이렇게 생각하시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시장의 테마에 맞는 코인이 아니라 이미 급등이 나왔거나 주목을 받고 있지 못한 코인들을 공략을 하거나 혹은 목표 타점이 비정상적으로 높거나 혹은 순간적으로 움직임이 나올 수 있는 단기 고점의 타점을 찾지 못해서라고 생각을 해요. 결국에 투자 시장은 순환적으로만 흘러가기에 적당한 알트코인들을 비중에 맞춰가지고 병행하면서 여기서 나온 수익들로 리플의 단기 저점 매수의 계획을 통해 가지고 하나의 톱니바퀴처럼 움직이도록 내 포트폴리오를 구성을 할 줄 아셔야 됩니다. 타점은 말 그대로 단기 타점답게 수익 실현하고 나면 사실 그 이후에 더 상승하던 떨어지던 크게 신경 쓸 필요가 없겠죠. 시간 또한 바빠가지고 걱정할 필요가 없는 게 항상 말씀드린 이런 목표 타점에 미리 걸어두면은 신경을 쓸 필요가 없다는 점을 반드시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종합 브리핑방인데요. 중요할 수 있는 속보, 시장 브리핑에 대한 핵심 내용들을 전달드리면서 시장이 어떻게 흘러가고 앞으로의 시장이 어떻게 움직일까 이런 중요 핵심 내용 같은 것들을 전달드릴 뿐만 아니라 메이저 코인과 그리고 스윙과 중장기적인 타점에 대해서 안내드리면서 단기적 관점보다는 조금 보유 기간이 있다라고 하더라도 목표 타점 자체를 높게 보는 방향으로서 안내드리고 있는 방입니다. 대표적으로 최근에 도지코인에 대해서도 목표 타점을 높게 276원의 종합 브리핑방에서 타점 안내드리면서 여유롭게 약 5일 정도 보유하면서요. 도지코인이 상승이 연달아 나오고 있을 때 오히려 과감하게 370원의 목표 타점을 안내드렸습니다. 이렇게 상승이 잘 나오고 있을 때는 대부분 여기서 더 오르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겠지만 항상 적당한 고점에서 수익 실현하는 것들을 목표로 잡는 게 정말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려요. 이렇게 세 가지 방 입장 안내드리고 있기 때문에 항상 업비트, 빗썸으로서 현물에 대해서 안내드리고 있습니다. 비중 조절과 원칙 매매를 통해서 일하거나 바쁜 와중에 신경 쓰시는 매매보다는요. 여유롭게 매도 걸어놓고 편하게 신경 안 쓰시면서 제대로 운영하시기를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정말로 감사드립니다. 우리 구독자분들에게 코인신사 채널은요. 단순한 투자 채널이 아닙니다. 때로는 아들처럼, 때로는 형이나 오빠처럼, 또 때로는 냉정한 전문가로서 그렇게 곁에 있고 싶습니다. 누군가의 아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괜찮아요. 아직 기회 있어요. 또 누군가의 심리 트레이너는 이렇게 말을 하죠. 지금 흔들리시면 안 됩니다. 이런 타이밍엔 반드시 버티셔야 됩니다. 그리고 때로는 악재가 시작됐기 때문에 지금은 비중 조절할 타이밍입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리고 또 누군가의 전문가로서 이 구간은 분명히 좋은 타점이 될 것입니다. 이런 말씀도 드릴 수가 있겠죠. 그렇게 저는 매 순간마다 시장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이 시장이라는 건 늘 변화를 하고요. 감정은 그것보다 훨씬 더 빠르게 흔들릴 겁니다. 하지만 그때마다 우리 코인신사 채널은 밤새 차트 지켜보면서 누군가의 불안이 덜어지기를 또 누군가의 손실이 멈추길 바라면서 그 마음을 담아서 한 줄 한 줄 브리핑을 시작합니다. 이 투자라는 건 숫자 싸움이 아니라요. 마음 싸움이고 그 심리가 전부인 영역입니다. 이 시장에서 끝까지 버틸 수 있는 힘 그거는 정보보다 함께 가는 사람에게서 나와요. 우리 구독자분들이요. 절대로 혼자가 아니라는 거를 이 목소리로서 꼭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오늘도 우리 구독자분들 곁에서 가족처럼 함께 걷는 동반자 코인신사 채널이었습니다.